2026년 2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자존심 빌라 네키 캄필리오가 한국 홍보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개막 전부터 현지 명품계와 언론의 시선은 싸늘했습니다. 타국 홍보관들이 수백억 원의 거대 자본을 들여 화려한 연회를 준비할 때 한국이 선수단 식단 지원에 책정한 예산은 약 22억 원 수준. 이 소식이 알려지자 현지 일각에서는 유서 깊은 저택에 동양에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고? 명품의 도시에 어울리지 않는 격낮은 도전이라며 노골적인 무시와 조롱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 개막 단 48시간 만에 믿기 힘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영하 10도 혹한 속에 수천 명이 줄을 섰고 각국 VIP들이 화려한 자국 라운지를 버리고 코리아 하우스로 몰리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대체 빌라 네키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수백억의 자본을 무력화시킨 한국의 기적이 무엇이었는지 그 내밀한 기록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탈리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명품입니다. 프라다, 구찌, 아르마니. 세계가 인정하는 럭셔리의 본고장이죠. 밀라노는 그 심장입니다. 패션 위크가 열리는 도시. 세계 부호들이 쇼핑 목록 첫 줄에 적어두는 곳입니다. 저는 다니엘 로시입니다. 밀라노에서 명품 브랜드 컨설팅을 20년째 해오고 있죠. 프라다 매장 리뉴얼부터 구찌 플래그십 스토어 전략까지 공간이 브랜드를 말하게 하는 일, 그게 제 직업입니다. 그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을까요? 2026년 2월이었습니다. 동계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둔 어느 오후, 오랜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묘한 웃음기가 섞여 있더군요. 다니엘, 빌라 네키 소식 들었어? 빌라 네키 캄필리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1932년에 완공된 이 저택은 밀라노 시민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곳입니다. 이탈리아 합리주의 건축의 정수라 불리죠. 대리석 계단을 오르면 수공예 모자이크 바닥이 펼쳐지고 창 너머로는 테니스 코트까지 갖춘 정원이 내려다 보입니다. 그런 곳을 한국이 빌렸다더군요. 동료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이라. 삼성 반도체와 현대 자동차로는 익숙한 나라였죠. 하지만 저 정도 격의 문화공간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을까요?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급식 쪽 예산이 22억 원 정도래. 동료가 말했죠. 저는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대략 150만 유로. 올림픽 홍보관 운영비로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수천만 유로를 쏟아붓는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그 예산으로 뭘 준비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고기를 700kg 가져왔대. 그리고 김치인가 뭔가, 그거 발효식품이라서 검역, 위생 때문에 통관시키는데도 오래 걸렸다더라. 상상이 되십니까? 밀라노 최고의 명품 저택입니다. 대리석 바닥에 수공예 모자이크가 깔린 공간이에요. 거기서 고기 700kg을 굽겠다는 걸까요? 대리석 바닥 위로 기름 연기가 피어오르는 광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죠. 그리고 김치 하나 들여오는데 오래 걸렸다니. 참 대단한 집념이라고 해야 할지, 비효율의 극치라고 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명품 공간을 다뤄온 전문가로서 저 저택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택시를 타고 빌라 네키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2월은 매섭습니다.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날씨였죠. 코트깃을 세우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추위에 사람들이 홍보관까지 찾아올 이유가 있을까? 아무리 올림픽이라 해도 말입니다. 저택 정문 앞에 도착했을 때 트럭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한국 스태프 대여섯 명이 짐을 내리고 있더군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상자마다 한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스티로폼 박스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열린 박스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얼음팩 사이로 붉은 소고기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죠. 저 고기들이 며칠 뒤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저는 그때까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스태프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추위에 손이 벌겋게 얼었는데도 쉬지 않고 움직였죠. 마치 중요한 작전을 앞둔 군인들 같았습니다. 저는 저택 입구 계단에 서서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코끝이 시렸지만 자리를 뜰 수가 없었어요. 뭔가 제가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 그 불분명한 예감이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확신했습니다. 22억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고기와 김치만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다고. 이탈리아 사람들의 눈높이를 한국이 맞출 수 있을 리 없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저택을 떠났습니다. 며칠 뒤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닫게 될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개막 24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TV 화면을 봤습니다. 현지 뉴스였습니다. 앵커의 표정이 평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선수촌 내 노로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비상방역 체계 가동. 대규모 국제 행사에서는 가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곤 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고 특히 겨울철 집단 급식 환경에서는 각별히 관리해야 하는 바이러스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올림픽입니다.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컨디션 아닙니까? 1400일 넘는 시간을 준비해온 선수들입니다. 그런데 일부 선수가 복통을 호소했고 컨디션 조절 차원에서 훈련을 조정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일 것이다. 비상방역 체계가 가동됐다면 통제 가능하겠지. 선수촌 운영에 큰 차질은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폐쇄됐다는 보도는 없었습니다. 다만 일부 구역이 점검에 들어갔고 위생관리가 강화되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전염보다 빠르게 번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불안입니다. 강제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선수들 사이에서 식사를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수촌 안에서만 해결하던 식사를 훈련이 없는 시간에 잠시 외부에서 해결하려는 선택. 그 이후 변화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빌라 네키 근처를 지나갈 일이 있었습니다. 다른 약속 때문이었죠. 택시가 저택 앞 골목을 지나는데 창밖으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를 세웠습니다.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선수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서너 명이 아니었습니다. 제법 많아 보이는 사람들이 서 있었죠. 그들의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올림픽 선수들입니다. 각국 국기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밀라노 한복판 골목에서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요.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봤죠. 컵라면이었습니다. 선수들이 두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었어요. 뜨거운 국물을 호호 불며 마시고 있었죠. 어떤 선수는 젓가락으로 면을 건져 올리고 있었고 어떤 선수는 만두를 손으로 들고 급하게 먹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건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표정이었습니다. 아, 살겠다. 독일 유니폼을 입은 젊은 여성 선수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그 표정은 안도 그 자체였어요. 마치 사막에서 물을 찾은 사람 같았죠. 옆에 서 있던 캐나다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떡볶이 이쑤시개를 들고 연신 입에 넣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추위에 코가 빨갛게 얼었는데도 웃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올림픽 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컨디션입니다. 경기력의 90%는 몸 상태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선수들이 지금 길거리에서 컵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미식의 나라 이탈리아입니다. 세계 최고의 레스토랑이 즐비한 곳 아닙니까? 호텔마다 유명 셰프가 상주하고 있죠. 그런데 선수들이 줄을 서 있는 곳은 그 화려한 식당이 아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앞이었습니다. 저는 줄 옆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선수들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급 코트를 입은 이탈리아 중년 여성도 같은 줄에 서 있었습니다. 명품 백을 어깨에 걸친 채로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여기 서 계신 겁니까?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제 친구가 여기서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대요. 따뜻하고 속이 편하다고. 저도 먹어보고 싶어서요. 저는 고개를 돌려 코리아 하우스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종이컵에 라면을 담고 만두를 쪄서 나눠주고 떡볶이를 데워서 내놓고 있었죠. 격식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건 길거리 음식이다. 저건 명품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 빌라 네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행위 아닌가. 저는 사람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밝았습니다. 다른 홍보관 앞에서 본 어떤 표정보다도 환했어요. 추위 속에서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국적이 달라도 상관없었죠. 누군가 젓가락 사용법을 알려주고 누군가는 매운맛에 혀를 내밀며 웃고 있었습니다. 줄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음식을 받아 자리를 뜨면 다른 사람이 줄 끝에 섰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어요. 제가 20년간 믿어온 공식이 있습니다. 좋은 공간은 격식을 갖춰야 한다. 명품은 희소해야 한다. 고급스러움은 접근을 제한할 때 빛난다. 그런데 한국은 정반대로 하고 있었습니다. 격식을 버렸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했죠. 길거리 음식을 나눠주면서요. 그런데 왜 저쪽이 더 따뜻해 보이는 걸까요?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공간을 설계합니다. 동선을 계산하고 조명을 조절하고 향기까지 디자인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체온을요.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선수촌 식당 문제 때문에 일시적으로 몰린 거라고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균열이 생기는 걸 느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확신에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도 그 장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컵라면을 감싸쥔 선수의 손, 눈을 감고 안도하던 표정, 추위 속에서도 떠나지 않던 웃음. 이상하다. 저는 계속 그 말만 되뇌었습니다. 왜 저쪽이 더 따뜻해 보이지? 답을 찾지 못한 채 잠이 들었습니다. 나흘째 아침이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밀라노 미식협회 사무국장이었죠. 급한 용건이라더군요. 점심때 브레라 지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사무국장 혼자가 아니었어요. 테이블에 4명이 더 앉아 있었습니다. 화이트 셔츠에 단정한 수트 차림, 레스토랑 평론가, 식품위생 컨설턴트, 호텔 요리학교 학장까지 밀라노 미식업계에서 내로라 하는 전문가들이었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사무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를 검증하러 갑니다. 다니엘 씨도 함께 가시죠. 아니, 검증이라뇨. 무슨 일입니까? 선수촌 식단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일부 선수단은 아예 외부 음식만 먹겠다고 선언했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뉴스에서 본 적 있었거든요. 올림픽 선수에게 가장 민감한 게 뭡니까? 바로 먹는 겁니다. 식당 말이죠. 사무국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는데 위생과 영양 실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2억 원짜리 초라한 예산. 전문가들 앞에서 발가벗겨질 거라고요. 택시 3대에 나눠 타고 빌라 네키로 향했습니다. 저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전문가들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그들은 감탄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문제점을 찾으러 온 거였죠. 1층 로비를 지나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앞서 걷던 평론가 한 명이 걸음을 멈췄어요. 코를 킁킁거리더군요. 다른 전문가들도 하나둘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향기가 밀려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봤었다는 장면. 트럭에서 내리던 고기 700kg, 스티로폼 박스에 빼곡하던 소고기. 저는 그때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가 식당이냐고요. 그 고기가 지금 요리가 되어 향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달콤하면서 짭짤했어요. 고기의 육향 위로 간장의 깊은 풍미가 깔려 있었죠. 그 아래로 과일 향 같은 게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배인지 사과인지 마늘과 생강, 참기름까지 어우러져 하나의 덩어리로 코끝을 감쌌습니다. 날카로운 질문을 준비하고 왔을 평론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위생 컨설턴트는 눈을 감고 공기 중 향을 분석하듯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죠. 주방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셰프가 커다란 솥뚜껑을 들어 올렸어요. 하얀 김이 솟구쳤습니다. 갈비찜이었습니다. 소갈비가 간장 베이스 소스에 푹 잠겨 있었어요. 윤기가 흘렀죠. 곁에는 당근과 밤, 대추가 함께 졸여져 있었습니다. 플레이팅이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커다란 솥에 담긴 채로요. 아니, 여기는 미식의 본고장입니다. 접시 위에 솥으로 그림을 그리는 나라예요. 음식 하나에 12가지 가니쉬를 올리는 셰프들이 즐비한 곳 아닙니까? 그런 전문가들 앞에 투박한 숙제로 갈비찜을 내민 겁니다. 참 대단한 배짱 아닙니까? 셰프가 갈비 한 점을 접시에 담아 전문가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포크와 나이프가 아니라 젓가락이 놓였죠. 첫 번째 평론가가 젓가락을 집었습니다. 서툰 손놀림으로 고기 한 점을 들어 올렸어요. 입에 넣었습니다. 15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표정을 관찰했습니다. 씹는 동작이 느려졌어요. 눈이 살짝 커졌다가 다시 감겼죠. 삼키고 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입술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최고의 미식 전문가 5명이 한국 갈비찜 한 점 앞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위생 컨설턴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스의 산도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이 균형을 맞췄습니까? 한국 셰프가 차분하게 대답했죠. 6시간 조립니다. 간장, 배즙, 청주, 마늘, 생강. 따로 섞지 않고 고기와 함께 처음부터 넣어요. 시간이 맛을 만듭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레시피를 설계합니다. 온도, 시간, 재료 비율을 계산하죠. 하지만 그들은 다른 걸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요. 6시간이라는 시간 자체를 요리의 핵심 재료로 삼고 있었던 겁니다. 요리학교 학장이 질문했습니다. 700kg의 고기를 이렇게 일일이 손질합니까? 네. 한 점 한 점 핏물을 빼고 잔뼈를 다듬고 크기를 맞춥니다. 하루 6시간씩 작업해요. 학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옆에서 김치가 나왔습니다. 혹시 제가 처음 이곳 소식을 들었을 때 김치 이야기한 거 기억하시나요? 김치 하나 들여오는데 수개월 걸렸다는 얘기.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참 비효율적인 사람들이라고요. 평론가가 김치 한 조각을 갈비와 함께 먹었습니다. 씹는 동작이 멈췄어요. 이 산도가 고기의 지방질을 완벽하게 정리하는군요. 위생 컨설턴트가 중얼거렸습니다. 발효식품의 산도 관리가 이 수준입니까? 왜 오래 걸렸는지 이해가 됩니다. 이탈리아에는 숙성 치즈가 있습니다. 파르미지아노 레지아노. 24개월을 숙성시키죠. 그게 음식에 깊이를 줍니다. 한국의 김치는 달랐습니다. 깊이가 아니라 완성을 주고 있었어요. 무거운 고기 요리 끝에 찾아오는 느끼함. 그걸 단번에 씻어내면서 입안을 정리해주는 역할이었죠. 수개월의 준비는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완벽한 산도를 전달하기 위한 철저한 계산이었던 겁니다. 검증은 1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방 구석구석을 살펴봤어요. 위생 상태, 식재료 보관 방식, 조리 과정. 날카로운 질문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왔을 때의 차가운 엄숙함이 사라졌어요. 건물을 나오면서 사무국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보고서 수정해야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작성해둔 리포트가 있었거든요. 한국관 운영 우려 사항이라는 제목. 예산 부족, 시설 미비, 식품 위생 리스크. 그런 키워드들이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단어들을 하나씩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본질의 귀환. 1층에서 갈비찜에 항복했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음식은 그렇다 치자. 정성으로 버틸 수 있는 영역이니까. 하지만 디자인은 다르다. 이건 자본과 감각의 싸움이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밀라노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 리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굿즈샵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기념품 파는 곳 말입니다. 저는 거기서 한국의 한계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아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죠. 밀라노가 어떤 도시입니까? 세계 패션의 수도예요. 프라다 본사가 있고, 아르마니 극장이 있고, 구찌 매장이 즐비한 곳 아닙니까? 여기 사람들 눈은 얼마나 높겠어요. 명품 매장 쇼윈도만 봐도 한숨이 나올 정도로 세련된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서 한국이 기념품을 판다고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뭐 한번 보자 싶었습니다. 계단을 올라 2층에 도착했습니다. 굿즈샵 입구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이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 층도 있었고 중년 부부도 보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뭘 파길래 저렇게 모여있나? 혹시 공짜로 뭘 나눠주나? 아니면 유명인이라도 왔나? 사람들 틈을 비집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전시대 중앙에 뭔가가 놓여 있었어요. 처음엔 뭔지 몰랐습니다. 작은 조각상 같았어요. 10cm 정도 되는 크기였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불상이었습니다. 한쪽 다리를 올리고 턱을 괴고 있는 자세. 눈을 살짝 내리깔고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파스텔 핑크색이었거든요. 그 옆에는 민트색, 연보라색, 하늘색 버전도 있었죠.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천년된 불상을 파스텔 톤으로 만들었다고요. 이게 대체 무슨 조합입니까? 반가사유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국립중앙박물관 콜라보레이션 제품이라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양의 고전을 이렇게 가볍게 다루다니. 불경스럽다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종교 유물을 장난감처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했어요. 분명히 비판하려고 봤는데 자꾸만 눈이 갔습니다. 그 미소가요. 1000년 전에 만들어진 표정인데 왜 이렇게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걸까요? 파스텔 핑크색 옷을 입혔는데도 촌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친근해 보였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가 새 옷을 입고 나타난 것 같았죠. 옆에 있던 이탈리아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연신 셔터를 누르면서 친구에게 뭐라고 말하더군요. 이거 봐. 1000년 전 조각인데 지금 봐도 완벽해. 이 미소 좀 봐. 저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소라고요. 저도 다시 봤습니다. 반가사유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어요. 알 듯 모를 듯한 표정이었죠. 모나리자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근데 이건 그것보다 더 깊었어요. 명상하는 듯한, 모든 걸 이해한 듯한, 그러면서도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명품을 연구했습니다. 럭셔리의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희소성, 장인 정신, 브랜드 스토리. 그런 요소들이 조합돼야 명품이 됩니다. 근데 이건 달랐어요. 그 어떤 공식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천년된 유물을 파스텔 색으로 칠했는데 세련됐고 종교적 상징을 대중화했는데 품격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문법으로는 설명이 안 됐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둘러봤습니다. 청자 문양이 새겨진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있었어요. 고려시대 도자기 무늬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였죠. 백자 모양 무선 충전기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항아리를 그대로 축소해 놓은 것 같았어요. 가격표를 봤습니다. 싸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고 있었습니다. 안내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뮤즈. 연 매출 413억 원. 413억이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한국박물관 굿즈가 연간 413억 원어치가 팔린다고요. 이건 웬만한 패션 브랜드 매출이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탈리아어였죠. 젊은 남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옷차림을 보니 패션 업계 사람들 같았습니다.
저건 디자인이 아니야. 시간의 이식이지. 시간의 이식이라고요. 응. 1000년 전 미소를 2026년 물건에 옮겨놓은 거잖아. 우리가 하는 건 유행을 만드는 거야. 근데 저 사람들은 역사를 입히고 있어. 저는 그 말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맞았습니다. 우리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매 시즌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요. 올해는 이 색이 뜬다. 내년엔 저 실루엣이 간다. 트렌드를 창조하는 게 경쟁력이라고 믿죠. 근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트렌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1000년 전의 미소를, 고려시대의 문양을, 조선시대의 곡선을, 그걸 현대 제품에 입히고 있었죠. 그게 왜 통할까요? 왜 밀라노 사람들이 줄을 서서 사는 걸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유행은 시들어요. 올해 유행한 건 내년이면 촌스러워지죠. 하지만 1000년을 버틴 건 다릅니다. 검증된 아름다움이에요. 시간이 증명한 미학이죠. 한국은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걸 만드는 대신 오래된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걸 골라 현대로 데려왔어요. 제가 1단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김치 통관에 6개월 걸렸다고 비웃었죠. 비효율적인 고집이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습니다. 그 6개월은 낭비가 아니었어요. 가장 완벽한 것만 가져오겠다는 고집이었습니다. 음식도 디자인도 문화도 1000년을 버틴 것들만 엄선해서 가져온 거였죠. 저는 굿즈샵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좀 전에 갈비찜에 무릎 꿇었을 때만 해도 그건 음식의 영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디자인에서는 아직 우리가 앞선다고요. 하지만 착각이었습니다. 한국은 모든 영역에서 같은 철학을 쓰고 있었어요. 시간을 재료로 쓴다는 것, 정성을 설계한다는 것, 1000년의 미학을 현대에 이식한다는 것. 저는 완전히 항복했습니다. 굿즈샵을 나오면서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래, 음식은 인정한다. 디자인도 놀라웠다. 하지만 한국이 뭡니까? IT 강국 아닙니까? 반도체, 스마트폰, 가전제품. 기술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분명히 이 고풍스러운 저택 어딘가에 거대한 스크린을 걸어놨을 겁니다. 번쩍번쩍한 전광판이나 로봇 같은 것들 말이에요. 우리 기술 좀 보라며 자랑하고 있겠죠. 저는 그걸 찾아내려고 저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부터 다시 봤습니다. 1930년대 벽지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어요. 대리석 바닥, 고풍스러운 가구들. 어디에도 현대적인 기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찬가지였어요. 빈티지 조명, 앤티크 거울, 나무 선반. 전자기기라고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한국이 IT 강국인 건 세계가 아는 사실인데 왜 기술을 안 보여주는 걸까요? 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벽에 걸린 그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인상파 풍경화였죠. 액자도 고전적이었고 조명도 은은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림이 아니었어요. 화면이었습니다. TV였죠. 한국전자회사의 더 프레임이라는 제품이었습니다. 꺼져 있을 때는 명화를 띄워서 액자처럼 보이게 하는 거였어요. 저는 한참을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기술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1930년대 저택의 분위기를 한 뼘도 해치지 않으면서 필요할 때만 기능하도록요. 주변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구석에 있던 조형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세라믹 항아리 같았죠. 가까이 가서 보니 공기청정기였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곳이 교묘하게 문양 안에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보통의 기술은 자신을 드러내려고 애씁니다. 나 이만큼 똑똑해요. 나 이렇게 비싸요. 크고 화려하게 존재감을 뽐내죠. 전시회에 가면 스크린이 얼마나 큰지, 스피커가 얼마나 강력한지 자랑하잖아요. 한국은 정반대였습니다. 기술을 풍경 뒤로 숨겼어요. 주인공이 아니라 조연으로 물러나게 했죠. 방문객이 편안하게 느끼는 것. 그것만 챙기고 자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22억 원으로 뭘 하겠냐고 비웃었죠. 화려한 조형물도 없고 거대한 스크린도 없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그 예산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쓰인 게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기질을 관리하고 온도를 맞추고 빛을 조절하는 데 쓰이고 있었죠. 우리 이탈리아 브랜드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조명으로 눈을 멀게 하잖아요. 거대한 로고로 존재감을 과시하고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디자인하고 있었어요. 방문객이 왜 편안한지 모르게, 그냥 기분이 좋아지게. 그게 진짜 배려였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20년간 찾아 헤맨 게 있습니다. 무형의 럭셔리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품격. 설명할 수 없지만 느껴지는 고급스러움. 그게 여기 있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예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두오모 광장 근처 단골 카페에서 에스프레소를 홀짝이고 있었어요. 올림픽 기간이라 거리가 북적였죠. 각국 깃발을 든 관광객들이 셀카를 찍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눈을 의심했어요. 밀라노 패션협회 부회장이었거든요. 이 양반이 저한테 직접 전화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1년에 한 번 인사할까 말까 한 사이인데요. 받았습니다. 다니엘, 자네 혹시 코리아 하우스 쪽에 아는 사람 있나? 뜬금없이 코리아 하우스라니요. 무슨 일이십니까? 17일에 거기서 특별 행사를 연다던데. 설날인가 뭔가. 하여튼 초대권 좀 구해줄 수 있겠나?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밀라노 패션계의 거물이요.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이 눈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코리아 하우스 초대권을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5성급 호텔 체인 대표였어요. 같은 얘기더군요. 17일 코리아 하우스 행사,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요. 1시간 사이에 비슷한 연락이 5통 더 왔습니다. 시청 문화국 차장, 오페라 극장 이사, 심지어 스위스에서 전화한 IOC 위원까지. 아니, 이게 뭡니까? 17일에 코리아 하우스에서 금괴라도 나눠주나요? 다이아몬드 추첨이라도 하나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밀라노가 어떤 도시입니까? 매주 화려한 갈라 파티가 열려요. 샴페인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드레스 코드만 맞춰도 입장료가 수천 유로인 행사들이 즐비하죠. 세계적인 셀러브리티들이 드나드는 사교의 중심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코리아 하우스 초대권에 목을 메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미치겠더군요. 17일에 대체 뭘 하길래 이 난리인지 알아봤습니다. 한국의 날이라는 행사였어요. 설날 특별 프로그램이라고 하더군요. 한국의 새해 명절을 기념하는 자리랍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세배라는 전통 인사법 체험이 있고요. 윷놀이, 딱지치기 같은 민속놀이도 준비되어 있대요. 한국식 명절 음식 만찬도 예정되어 있고 IOC 위원들과 각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들을 위한 공식 리셉션도 열린다더군요. 저는 프로그램표를 보면서 피식 웃었습니다. 딱지치기라고요. 윷놀이라고요. 밀라노 사교계의 거물들이 그걸 하러 가겠다고 초대권을 구걸하고 있다고요. 아니, 무슨 유치원 졸업식도 아니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겠지. 한국 음식이 맛있다는 소문에 혹한 거겠지.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수백만 유로짜리 갈라 파티는 매주 열려요. 그런 건 돈만 있으면 갈 수 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줄을 서서 가고 싶어 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가족의 온기였어요. 밀라노의 파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화려하죠. 샴페인이 넘치고 드레스가 빛나고 사진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거기엔 없는 게 있어요. 새해 아침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는 그 느낌 말입니다. 한국은 그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배라는 건 어른에게 절하고 덕담을 받는 의식이래요. 윷놀이는 온 가족이 둘러앉아 하는 놀이고요. 명절 음식은 할머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이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카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려한 밀라노 거리가 보였어요.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그 어떤 쇼윈도에도 저건 없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명절의 풍경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비효율적인 고집이라고 비웃었죠. 이제 알겠습니다. 그건 VIP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였어요. 수백만 유로짜리 광고보다 효과적인 초대장이었죠. 정이라는, 한국식 따뜻함이라는 무기 말입니다. 수천만 유로를 쏟아부은 다른 나라 홍보관들은 어떻습니까? 점점 한산해지고 있대요.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 앞에는 밀라노의 안목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도 않은 17일 행사 초대권을 구하려고요. 럭셔리의 정점이 뭔지 이제 알겠습니다. 가장 화려한 게 아니었어요. 가장 인간적인 정서를 건드리는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빌라 네키를 나와 밀라노 시내를 걸었어요. 다른 나라 홍보관들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첫 번째 홍보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느 강대국 시설이었죠. 아니, 이건 뭡니까? 입구부터 눈이 멀 것 같았어요. 건물 전체를 감싼 LED 전광판이 번쩍번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스피커에서는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음악이 쏟아지고 있었죠. 수천억 원을 쏟아부었다는 그 시설이었어요. 참 대단한 스케일 아닙니까? 근데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어요. 완벽하게 차려입은 스태프들만 멀뚱히 서 있더군요. 손님이라곤 사진 찍고 나가는 관광객 서너 명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홍보관도 가봤어요.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로봇이 혼자 춤을 추고 있었는데 그걸 구경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VR 체험존이 있었는데 줄이 없었죠. 화려한 소음만 가득했습니다. 근데 거기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다시 빌라 네키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서 봐도 한눈에 보였어요. 저택 앞에 길게 늘어선 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습니다. 저는 눈을 비볐어요. 제가 아는 얼굴들이 보였거든요. 밀라노 패션계의 거물이 있었습니다. 호텔 체인 대표도 있었어요. 시청 고위 관계자도 보였죠. 콧대 높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파티 초대장 하나에 수천 유로를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컵에 든 국물을 마시더니 옆 사람에게 말하더군요. 이게 진짜 럭셔리야.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천억 원짜리 LED 전광판 앞은 파리만 날리고 있어요. 근데 한국 쪽 앞에는 밀라노의 거물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영하 10도 추위 속에서요. 종이컵에 담긴 국물 한 모금 마시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 광경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자본의 오만함이 진심 앞에 무릎 꿇는 순간 저는 그걸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았어요. 거기서 믿기 힘든 광경을 봤습니다. 관광객들 틈에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고요. 수첩을 들고 미친 듯이 뭔가를 받아 적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서 명함을 슬쩍 봤어요. 프랑스 명품 그룹 임원이었습니다. 옆에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마케팅 디렉터가 있었죠. 영국 호텔 체인 전략팀장도 보였어요. 전 세계 럭셔리 산업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고요. 한국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어떻게 이 예산으로 밀라노의 심장을 장악했는지 그 비밀 레시피를 훔치러 온 거였죠. 아니, 이건 또 뭡니까? 콧대 높은 유럽 명품 업계가 한국을 베끼러 왔다고요. 저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하더군요. 돌아보니 IOC 고위 관계자였어요. 다음 올림픽부터는 홍보관 표준을 한국 방식으로 바꿔야겠어.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년간 럭셔리를 연구한 전문가로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지금 한국을 교과서로 삼고 있어요.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강대국들이 코리아 하우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돈으로 바른 화려함은 금방 시들어요.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진심은 다릅니다. 이제 전 세계 럭셔리 시장의 판도를 바꿀 겁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결국 세계의 심장을 정복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한국 스태프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줬습니다. 유자차라고 하더군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하면서 향긋했어요. 그 온기가 가슴까지 퍼졌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쓰게 된 건 최근 올림픽 관련 보도들을 접하면서였습니다. 코리아하우스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처음엔 과장이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기사와 현장 영상들을 찾아보니 생각보다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방문객이 몰렸다는 보도, 한국 음식과 체험 프로그램이 화제가 됐다는 영상들, 그 장면들을 보며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가진 건 무엇일까? 한국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외 감동 오픈이었습니다.